대선 본투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도 막판 표심 끌어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네거티브도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관련해서 배종호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인데 먼저 후보들의 좀 움직임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영남을 찾고요. 김문수 후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본인 지역구인 화성 동탄을 찾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주말이지 않겠습니까? 각 후보들의 움직임도 그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지역을 택했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이 좀 본인들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의미인데,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 표심이 확실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 초반전에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제법 높은 수치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영남 지역 주민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움직임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을 갔을 것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뭐 많은 예시가 됐습니다만은 판교 신도시 그리고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대장동의 한 10배 되는 그런 신도시이고, 또 수원 신도시, 또 평택의 반도체 특별도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업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전혀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런 단 하나의 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경기도 예산을 뭐 유용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예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세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 업적이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세를 통해서 아마 수도권의 분위기가 아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지 않을까 싶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동탄을 또 갔는데 동탄 모델을 계속 얘기를 하죠. 동탄 모델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총선이 아니고 대선이잖아요. 대선이기 때문에 그건 좀 모델 적용이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미래를 못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서 단일화를 좀 더 생각해 보시라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말 유세십니다. 각 후보들의 좀 마음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들 마지막 주말전이니까 막판에 힘을 좀 쏟아야 되겠다라는 지역을 선택한 것 같고, 좀 설명하기 전에 우리 특보께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하고 좀 다르다라면서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뭐 김문수 후보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부정부패로 지금 처벌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도 참모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억 원에 그래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명백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선 주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고 또 당대표를 2번이나 연임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선을 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험지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경북 그리고 울산, PK 2번이나 찾았고요. 그래서 PK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굳히겠다라는 선거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TK 지역에서는 20% 초반에 득표를 지난번 대선에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30%를 넘겼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51.6%,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과반 득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의 기록을 깨겠다라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에 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막판에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 집토끼
결속하는데 상당히 힘을 실었고요. 구체적인 행보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라든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속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수도권 경기 서울을 집중 오늘 공략에 나선 것은 이 지역이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막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역시 이 젊은 40살의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그리고 대학가를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동탄을 방문한 것은 내가 동탄의 모델, 동탄의 기적을 다시 만들겠다. 이제 그런 해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각 후보들이 이렇게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면서 내란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또 통합과 성장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이죠, 내란. 모든 것을 내란에 갖다 붙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 보면은 좀 혼동스러운 것이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국민의힘 내에 동조 세력이 있다. 정치인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치 보복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분명한 정치 보복의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과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권력은 아주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없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 보복 없다고 했더니 나중에 정말 정치 보복이 없는 줄 알더라. 이런 조롱의 말이 되도록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과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내 사전에는 없다. 그런 못된 짓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권을 한 다음에는 정치 보복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그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해서 900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5명이 세상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 정치 보복 없다 이런 말씀은 신뢰성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 보복 절대 없다라고 말했지만 정치 보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정치 보복과 정상적인 사법 처리를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 학살의 원인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형사재판에 넘겨서 처벌하면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단죄입니까? 이걸 혼동하면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도 우리 특보님 시각대로라면은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드러나서 처벌을 한다면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은 내란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걸 혼동하면은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는 거죠. 역사의 발전도 없고 정치의 발전도 없고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방어를 한다면은 제2, 제3의 내란이 계속 일어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가 없고 독재 치하에서 노예처럼 과거에 박정희 유신 시대처럼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세력을 확실히 심판해야 되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역시 이제 국민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고 민생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극복 없이는 민생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피의자, 피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다른 공범들은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본인만 혼자 버젓이 지금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계속 선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문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법적으로 좀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정치 보복을 한다면은 절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하되 정치 보복은 자신의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재나 뭐 신군부와 관련된 단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로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에서 이제 가족으로까지 좀 확장시키면서 반 이재명 정서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앞서 뭐 사전 투표도 딸과 같이 하기도 했고요. 좀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봐야겠습니까? 뭐 히틀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독재를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예. 왜 독재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요즘의 독재라는 것은 옛날처럼 뭐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법을 이용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문화된 법의 조항을 갖다가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비춰본다 그러면은 자 이재명 후보와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의 재판 5개 이거 지금 대통령 되면은 재판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죄인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계엄령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그 의원직도 박탈될 것이고 지금쯤이면 후보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법,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한 이 조항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은 죄를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한테 맞게끔 자기가 살게끔 법을 만들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만들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괴물 정부 탄생이라고, 괴물이라고. 괴물 독재가 탄생할 지금 점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이 법이 지금 딱 만들어져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본회의 통과해서 정부로 올 거예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합니다. 바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법을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지금 3년까지도 지금 그동안 3년 동안에도 계속 자기들 원하는 법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탄핵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정부를 갖다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견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투표는 이번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체제조차도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선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느 한 개인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보면 말이죠. 항상 견제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한쪽으로 권력을 다 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아마도 견제 심리가 더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뭐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의 움직임 등과 관련해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고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이 다 중지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한 달 뒤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된다. 저는 그래서 같은 패턴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특보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무슨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뭐 31번 탄핵안을 제출했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는 41번 했거든요. 다 이게 동전의 앞뒤 양면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뭐 독재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적반하장의 선거 전략 프레임이다.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은 여기에 전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추구하다가 치러진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이 독재 프레임으로 거꾸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 검찰 권한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에 나섰던 그런 정권의 피해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이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더구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독재를 꿈꿨던 그런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오히려 확실한 사과를 좀 소극적으로 그동안 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그냥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재 프레임을 갖다 대면 될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이 떠올라서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 심판이다라는 것만을 생각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프레임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가족들에게까지 이 잣대를 계속 대고 있는데 이런 네거티브 전에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부인까지 뛰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플러스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뭐 독재 프레임을 씌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그 3차 TV 토론회 발언으로 고발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어요.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선 TV 토론 역사상 대선 후보가 성폭력적인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발언이 해당 방송사에서 묵음 처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40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 새로운 정치 발전을 주장하는 그런 후보의 입에서 이런 네거티브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발언이 돌발적이나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고 사전에 이준석 후보가 준비하고 계획했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출처도 좀 불분명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왜곡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고발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주장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40살의 이 대통령 후보가 사법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오히려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거꾸로 상대방을 좀 공격하는 또 무고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진흙탕 싸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준석 후보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그리고 미래의 정치 어떤 여정이 굉장히 좀 어둡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법적 조치까지 주고받는 네거티브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좀 순화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래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지금 아무런 거론이 안 되어 있고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일 거예요. 본인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가족 검증도 필요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아마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역사상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이제 뒤집어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이제 이준석 후보를 더 이제 고소를 하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도 아들을 잘못 키운 죄가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진정성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정말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상대방, 공격하는 상대방을 더 공격해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 고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허위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고발을 한다? 이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렇죠. 고발해봤자 어차피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이 조항 삭제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우 성향단체가 김문수 후보를 돕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민주당도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발언들 준비해봤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며칠 전 늘봄 학교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공작의 판을 더 키워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김 후보는 늘봄 학교 이면에 감춰진 비열한 내막을 알고도 동조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발언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양 당이 관련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고 관련한 발언들을 내놨는데 장동혁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나 객관성이 없다. 근거 없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덮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막판에 대형 사건이 터진 거는 틀림이 없어요. 같이 들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다뤘던 내란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또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연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댓글 조작과 관련한 부분 여쭤보고 있었는데 특보님의 말씀 이어 듣기 전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게 터진 거다. 국힘이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 이익이 국민의힘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게 터진 거다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본인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손가혁이라고 하는 댓글 단체를 갖다 운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사를 제공하고 여기 댓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지금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다른 우리 국민의힘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짜 뉴스의 유령이 지금 또 이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사건. 그때가 지금 선거 3일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같은 매체입니다. 같은 매체예요. 이 같은 매체가 선거 3일 전에 그때 그 허위 인터뷰 가짜 뉴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마구 유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선거 전날 이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문자를 배포를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량으로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만큼 이용을 해먹은 것이죠. 그런 인터넷 매체와 민주당이 또 손을 잡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처음 기사 나왔을 때는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런데 그게 가짜뉴스에 허위로 상황까지 만들어가지고 허위로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 다 구속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중대 혐의가 드러날 것 같다. 5억을 주고서라도 제보를 더 받아야 된다.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계속 선동하면서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표심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는 지금 선거를 갖다가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너무나 불순한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논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지금 이제 리박스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가락 혁명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리고 손가락 혁명군을 얘기를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인데 이건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모 합법이고 박사모 다 합법이고 팬클럽.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향신문 이걸 보도했던 기자들 검찰이 다 소를 치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리박스쿨 여기서 댓글 운영팀이 운영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칭찬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들하고 국민의힘의 지도부하고 관계가 있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 국회 장소를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해 준다라든지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손모 씨인데 이분하고 2018년, 2019년부터 김문수 후보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느냐?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제기를 한 건 아까 잠깐 말씀을 했지만 뉴스타파에서 잠입 르포 취재를 한 거예요. 직접 이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게 심각한 게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연관된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댓글 활동을 하면은 이 방과후 늘봄 교실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준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에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막판에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대선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대선 이후에도 이거 끝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의혹들이 실제 팩트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사건으로 이게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더 붙이자면 열범학교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고 다 기업가제들이에요. 그게 다 거기서 그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붙여서 그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기사 보십시오. 잠입 취재라고 하지만 상황 전개만 계속 기사에서 나열돼 있지 그게 누가 얼마나
얼마나만큼 댓글을 달았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기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여론을 조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그런 수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 투표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여론을 갖다가 왜곡시키겠다. 그런 의도, 불순한 의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기사는 저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정황과 또 사실과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사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정확하게 언론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뭐 교육부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김문수 후보 측이 여기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기관에 밝힐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대선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네. 이 리박스쿨 댓글 조작팀 운영과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차가 굉장히 뚜렷했고 또 논의도 좀 상당히 뜨거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비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유 작가가 사과를 했으니 좀 국민도 용서할 것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망언의 미온적 태도로 두둔한다며 비판했는데 이렇게 좀 선거 막판에 설화가 이슈가 또 떠올랐어요. 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유시민 씨가 어떻게 한 개인의 죄송합니다.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폄하하고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성 비하, 학력 비하뿐만 아니고 이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뭐 이 시대에 좀 지식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제 또 뭐 해명을 봤습니다만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를 사용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도저히 그 해명 자체를 이해를 못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본인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설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죠. 그것은 인격적 모독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성 비하, 학력 비하뿐만 아니고 본인의 뭐 학력 우월주의에 취해 있는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사회를 갖다가 더 병들게 하고 가치 판단을 갖다가 흐리게 하는 정말 나쁜 망발이라고 봅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인격 모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것임에는 이제 분명하고요. 또 그리고 학력을 좀 차별한 것도 분명합니다. 네. 뭐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분이 열등하거나 무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고밖에 안 나왔고 또 유시민 작가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고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실언을 내놓은 것은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고 그 직전에 이준석 후보도 내놨잖아요. 근데 실언 이후에 보여준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천양지차다. 오히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준석 후보도 유시민 작가처럼 좀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오히려 본인의 미래도 낫고 실언을 수습하는데도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판에 이제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 역시 제가 볼 때는 무당층, 이 무당층에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후보들의 득표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대선 후보 당사자가 직접 했잖아요. 근데 유시민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 또 민주당의 당직자도 아닙니다. 뭐 캠프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됐어요. 한 30에서 40% 정도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 지지층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지지층이 저는 대거 이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뭐 10% 넘는 그런 기염을 보이면서 100% 선거 비용이 보전되는 15%를 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발언으로 해서 저는 10% 미만 한 자릿수 득표에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서 이탈한 여성 표심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올망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이 광화문 집회에서 대동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당장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상황 보셨고 현재 내부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메시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본인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상황 인식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미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와는 절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당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당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헌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당의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부분 그리고 파벌을 조성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당헌에다가 넣은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 지금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단절이 된 상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을 때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엄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이재명 후보다. 지금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엄의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자멸하는 바람에 조기 대선이 열렸고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기에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수혜자인 거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았고 민생과 경제가 타격받았고 그리고 헌정 질서가 파괴됐고 국격이 실추되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특정 후보 역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비호해왔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번 세력이 왜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본인이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지는 태극기 또는 보수 세력에 자기가 상황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왜 이 망상에 빠진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제명을 안 했잖아요. 출당을 안 했잖아요. 사실상 자동적으로 본인이 탈당하는 그런 읍소 전략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신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기하고도 선긋기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가 반성한다면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이번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계엄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것이에요. 미래가 지금 독재 권력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게 독재 권력이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과거를 계속 지금 계엄 가지고 과거만 지금 계속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국가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이게 전대미문에 역사상 유례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입법사법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그런 권력이 탄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일간지의 대기자가 그랬죠. 이번 선거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위협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짚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투표 이틀 앞둔 오늘 정치권 소식, 배정호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그리고 정영구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